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1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모딜리아니 밀러의 어떤 배당 무의미성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자, MM 정리라 하죠. MM 정리. 자, 유명한 금융시장에 대한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교수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배당을 할 것인가? 사내 유보할 것인가? 뭐 타인 자본 쓸 것인가? 자기 자본 쓸 것인가? 리카르도 등가 정리처럼 MM 정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완전하게 자본시장이 완전히 잘 작동되고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네. 요렇게 결론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아무 영향 없어. 요렇게요. 그러니까 우선 1번에 보시면 불완전한 자본시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한 자본시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배당 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완전한 자본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배당 무의미성 이론은 내가 배당을 하던 하지 않던 똑같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 근데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배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배당은 이제 배당 소득해서 주주들이 이제 실현되는 거야. 이득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고요. 요런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이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사내 기업 회사 내에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사내 유보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렇게 사내 유보를 하게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손에 쥐는 거 없잖아. 근데 어떻게 돼? 요거는 이제 소득이 약간 실현되는 건데 사내 유보는요 실현되지 않는 거죠. 미실현됩니다. 대신 미실현 소득을 얻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이 사내 유보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흐름도 좋고. 그래서 약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실현 자본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현됐냐 실현되지 않았느냐만 차이가 날 것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MM 정리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이득이 실현됐느냐 아니면 사내 유보하면 실현되지 않았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배당 무의미성 이론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 자본시장을 상정하고 거래비용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약간 가정이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상정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론상 이렇게 엄격한 가정 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요. 근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본시장이 완전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정보도 다 알아야 되는데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당과 사내 유보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상정하게 되고요. 자, 주주는 MM 정리 하에서는 아무 영향 없다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실에서는요. 특히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당을 통한 배당소득과 여기 나와 있는 사내 유보로 인한 자본이득 그걸 다르게 취급합니다. 어떤 걸 더 우대해요? 배당하게 되면 어이구 돈 많이 손에 쥐셨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배당 이거 실현된 거지. 이거보다는 사내 유보를 통한 자본 이득을 얻게 되는 거. 이건 아직 미실현 이득 아니겠습니까? 얘를 더 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취급하게 되면 당연히 원래 이제 이론상 성립할 때 그런데 현실상 이 뜻이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때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5번. 모든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이게 모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좀 너무 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시험은 좀 과거와 다르게 옛날에도 뭐 실증 연구, 원래 실증 연구가 되게 중요한 거지만 실증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각 문제마다 특히 조세제도에서는 실증 연구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이건 현실이잖아요. 현실. 조세는 기업의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실상 하면 이게 실증 연구고요. 연구에 가깝고 요거는 약간 이론상 이 뜻은 뭐라고요? 가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정리하시죠. 조세부가 했을 때 다 나왔습니다.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 다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 볼게요. 정부 지출과 관련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현상.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 이 본드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먼저 처음 시작하는 게 바로 케인즈학파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 케인즈학파의 주장은 바로 케인즈가 등장하긴 좀 너무 좀 약간 올드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러너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요. 러너가 뭐 자주 재정학에 등장하죠. 그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요, 이게 사람들이 부가 증가했다 해서 요걸 승수 효과해서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느낌이 여기 보시면은요, 민간의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했다. 뭐 의미가 그런데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민간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거 기억나십니까? 승수 공식 암기도 했어요. C. 이 C가 소비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I 정부 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의 일정 부분 한계 소비 성향만큼 내가 부자가 됐다 하면서 이렇게 소비가 또 증가해요. 그래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승수 효과죠. 이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본적인 고전학파 중에서 극단적인 고전학파 말고 약간 통화주의자가 이렇게 밀턴 프리드만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프리드만은요 구축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해 가시죠? 구축 효과를 강조하게 되는데 구축 효과가 뭔가 한번 잘 보세요. 구축 효과는 Y는 C 이자율이 중요한 거야. R, G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여러분 본드를 발행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드를 발행합니다. 발행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 중요하죠. 그럼 본드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본드의 양이 많아지면 본드의 가격은 하락해요. 자, 그래서 본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본드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면서 본드의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작동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요. 민간의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국민소득이 이렇게 승수효과처럼 많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 해서 이렇게 위축되는 효과가 생겨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미한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구축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볼게요. 시중에 소화, 아무 얘기 안 하면 전액 시중에 소화하는 걸로 상정하세요.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시중에 소화시키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지.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축 효과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구축 효과의 크기는 여러분 케인즈 학파보다 통화주의, 원래 이거 막 경제학에서는 ISLM 하는데 그걸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보셔야 돼. 구축 효과는 누가 주장한다? 통화주의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인즈 학파보다 통화주의 학파가 당연히 더 크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5번도 우리 좀 이게 어렵다고는 했죠. 그래서 과거 기출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대로 최근에도 출제가 됐는데 역시 답은 뭐 여기서 끝나긴 했지만 여러분, 아니 구축 효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드를 발행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구축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게 약간 실물시장의 얘기지만 다 금융화폐시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정부가 돈을 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증가하면 자, 그러면 시중에 금리가 하락하죠. R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시중에 그냥 국채를 팔아가지고 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중앙은행에 인수하라고 시키는 거야. 중앙은행에. 이게 이제 통화정책 할 때 전부 다 통화정책 할 때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요.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본드 네가 가져가세요. 그럼 대가로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야. 교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량이 보는 통화가 밖으로 나온다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구축 효과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가 감소해서 국민소득 그 총수요를 합니다. 수요가 확 증가하는 것을 막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중에 소화하는 경우에 비해서 이게 기본이라 그랬어. 중앙은행이 시중에 인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R은 조금 상승합니다. 조금 상승하거나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구축 효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작아지죠. 상승으로 시중에 소화하는 것보다 구축 효과는 작아집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구축 효과는 작아져. 자, 대신 통화량이 증가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막 풀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막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지 않습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지 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여기서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국채의 발행 효과 나와 있고요. 다음 18번 볼게요. 공공요금 이론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그쵸? 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 독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독점으로 맡기면 안 돼. 전기, 가스 초기에 엄청난 투자가 발생하게 되는 투자가 큰 고정비용이 큰 주로 이제 네트워크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산업. 주로 이제 공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산업에서 정부가 가만히 두면 아니 독점적인 상황이 되잖아. 이거에 바로 뭐가 된다? 내추럴 자연 독점 상황이 됩니다. 이런 자연 독점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다고. 근데 개입할 때요.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먼저 그려놓고 할게요. 자연 독점 상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평균 비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더 밑에 있으니까 떨어진다 할게요. 이 수평으로 해도 돼. 여기서는 평균 비용이 우하향한다라는 게 바로 자연 독점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씨가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계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면 한계비용 가격 설정, 이게 언제나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효율성이 달성된다. 여기가 바로 효율성이 달성되는 상태야. 효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자, 2번 시설의 사용량이 제한된 단기인 경우, 여러분 요거 잘 아시죠? 시설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영장 시설 해도 되고요. 단계는 자본을 시설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한계 비용이 이렇게 생긴 거죠. SMC.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요. 성수기, 비수기 나눠야 돼. 이렇게 돼서 비수기일 때, 이렇게 돼서 성수기일 때. 비수기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만큼만 가격을 책정하면 되고요. 비수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계 비용보다 약간 플러스 알파 더 해야 되죠. 자, 다시. 이게 한계 비용이잖아. 한계 비용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 시설 용량이라든가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뭐 100명이면 10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수용할 수 없어서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비수기일 때는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냐면 한계 비용이고요. 성수기일 때는 어떻게 가격이 책정됩니까? 하면 한계 비용에다가 요게 한계 비용이야. 요게 한계 비용이고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이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지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MC에다가 이렇게 렌트라는 지대를 부과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설 용량이 제한된 단기에는 한계 비용에다가 이렇게 뭔가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더해서 시설 용량을 좀 더 확대하는데 비수기 때 와준 사람한테는 고마운 거잖아. 그러니까 한계 비용만 부담하고요. 성수기 때 온 사람들 뭔가 수요를 좀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지대를 플러스 알파를 부과해서 시설 용량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 3번 볼게요. 2부 가격제는, 여러분 2부 가격제는 어떻게 돼? 요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2부 가격제는 투 파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한계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요, 파트를 둘로 나눠서 가격을 이렇게 A에 해당하는 만큼 한계 비용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가입비로 받는 거죠. 노린시설 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택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 요금이 있잖아. 그래서 파트를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파트를 둘로 나눠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요금, 가입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를 또 이렇게 설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사용량에 따라서 한계 비용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사용요금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효율적인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더라도요. 이때 문제가 뭐예요? 그래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의 한계는 뭐냐면 로스,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2부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독점 공급자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계 비용 가격 설정하면서 손실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특히 1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그렇게 생산량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손실도 다 회수할 수 있고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죠. 오케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어떻게 돼요? 여기야. 평균 비용과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해 가시겠죠?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약간 비효율성이 발생하지만 근데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비교해 봤을 때 그쵸? 손실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지만 뭔가 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손실은 제거돼요.
손실이 제거되니까 여기에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내가 손실도 보지 않고 뭐 그러니까 내가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비용 절감 요인이 없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다음에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은.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힘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힘이 없어요. 탄력성이 커야지 힘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요. 램지 가격 설정 이거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세금을 때리고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면요. 거기에다가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선 좋지만 필수품 같은 경우가 탄력성이 작은데 거기에 높은 가격 책정한다? 그래요.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매번 출제되는 포인트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종류. 이게 매번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뭐 특별교부세 여러분들이 뭐 세법 시간에 하는 거며 해서 들어보는 거면 모르겠지만 뭐 지역발전교부세 이거는 교부세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준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살짝 여기 파트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요. 지방재정 조정제도 해가지고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무조건부랑 조건부 뭐 대응, 조건부 비대응 그게 이제 출제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삐딱하게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20번 보면 정부에 대한 유기체 견해. 이거 보통 재정학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하잖아. 시험 문제에 역대 한 30년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등장했어요. 자, 오가닉이라는 이 방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정부가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한다? 심장 역할을 하는 거야. 오가닉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심장의 역할을 하니까 심장이 없으면 이 유기체는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여기 발톱, 손톱 이런 역할이 바로 개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 이런 우리들은요. 정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요. 정부는 2번 개인을 아니죠. 개인을 위해서라는 이게 반대가 됐죠. 개인은 정부를 위해서 이게 다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4번에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갖게 되면 전체 이익에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 사고방식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어려운 선택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